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이번이 51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전통과 문화적 문법이라는 주제로 정수복 교수님께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복 교수님께서는 2007년에 이제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또 저술을 했고, 또 그 후에도 금방 보셨지만은 여러 이제 저술들을 좀 이런 한국 사회의 그런 기저 현상에 대한 이런 저술들을 많이 지금 저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새로운 연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오늘 발표도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연구 결과의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수복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에서 연구하시고 거기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그 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은 자유로운 사회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아주 이름난 한국의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 보니까 서문에 파리에서 계시면서 여러 구상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51회씩이나 이 인류 문명과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를 위해서 51번째 세미나를 개최하신 걸 굉장히 저희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특히 이걸 두 번 하시는 이현구 원장님께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책 86에서 87쪽에 나오는데 한국 사회 진짜 제가 55년생입니다만은 그동안 70년, 60, 70년 태어난 이후에 생활 수준이 정말 높아졌고 산업화됐고 민주화됐고 정부화됐고 세계화됐고 해서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상층으로 이렇게 진입한 그런 역사적 과정을 저희 세대 선생님도 저보다 한 10여 년 앞선 분들도 계시고 저와 비슷한 또래 분도 계시고 하여튼 40년대 50년대 다 비슷비슷한데요. 저희들이 겪은 이런 사회 발전의 정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는 민주화가 됐는데 과연 사람들의 행위 양식이 민주적인 의식으로 태어났고 민주시민이 되었는가? 이 점에 제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1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환경운동도 해보고 시민운동 정치적인 비판운동도 해보고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 그 안에 이제 개인을 존중하고 토론을 하고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또 토론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고 해서 이렇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운동 지도자나 시민운동의 행위자나 시민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겉으로는 시민의식,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외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들, 그런 것들은 뒤에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는 그런 것보다 우리들이 진짜 민주적인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이제 계속 던져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386 세대, 지금 586 세대가 됐네요. 여기 속하는 그 세대들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위력했다고 하지만 그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따르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의식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제가 어제 이렇게 광화문 제가 청운동에 사는데요. 광화문 이제 광장 앞을 지나가게 돼서 거기에 크게 걸린 그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게 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으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그 내용은 걸린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바람대요. 역사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87년에 민주주의가 돼서 3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바람대요. 역사에서 일상으로.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놨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2017년 촛불 집회 이후에 민주화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양태를 보게 되면은 민주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들 안에 체화되어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되고 사회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연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라든지 이런 흑인 민권운동을 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하는 그런 연설이라든가 이런 좋은 연설들 드골 대통령이 우리는 전투에서 졌지만은 전쟁에서 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연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촛불 혁명, 촛불 집회, 촛불 시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정치인에서부터 시민회까지. 그때 저한테 지금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과 연결되는 젊은 여성의 연설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게 됐어요. 그 현장이 아니라 나중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우리 안에 박근혜, 우리 옆에 최순실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제가 촛불 집회에서 저한테는 가장 감명적인 연설이었던 건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박근혜, 우리 옆에 최순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진주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지금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에게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명령적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째, 제가 다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반 학생의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친한 친구들의 의견만 듣는 반장들이 있었습니다. 반장의 뒤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학급의 일을 결정하는 반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두 발로, 교복으로, 시간표로 학생을 통제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직장에서는 노동자와 노동법보다 돈과 상품을 우선시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답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입니까? 최순실 한 명의 잘못입니까?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 반장, 친구들, 선생님, 회사 사장,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에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당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촛불 시위 좀 불을 꺼트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민주화 주장하고 박근혜 쫓아내자고 그러고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정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님, 학교 반장, 선생님,
한 19살 되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려는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학생의 그런 문제제기인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말한 김승희 시인의 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학자가 진짜 그 동성연애자였고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고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삶에서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 미셸 푸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 불어로도 적어놓고 우리말 번역도 3개 해놨는데 재미삼아서 제가 여러분 그냥 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어라는 게 어떻게 들리는지. 불어를 한번 읽어보면은 Il y a des moments dans la vie où la question de savoir si on peut penser autrement qu'on ne pense et percevoir autrement qu'on ne voit est indispensable pour continuer à regarder et à réfléchir. 이런 이제 문장을 썼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나도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종자 선생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 인생에는 성찰과 관찰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게 하는 의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 뜻이 잘 전달됩니까? 또 다른 번역판, 문경재 선생님께서 번역한 거에는 삶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문제가 계속적인 인지나 생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살다 보면 성찰과 관찰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3가지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신경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로시스 극복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정신 분석이 필요하듯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습관, 그걸 저는 이제 문화적 문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이 사회 문화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끌어올려서 드러내고 그것의 역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책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란 무엇이고 문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개념 정의도 좀 분명하지 않게 앞에 서두를 시작했는데요. 문화라는 말처럼 이거 다의적이고 무어발리지라고 불러요. 가방 개념 같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방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문화라는 개념들은 다양한 게 없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문화의 개념을 구별해보면 문학예술, 문화라고 저 사람 문화적이에요. 문화적 취향이 좋아. 문학예술이죠. 문화체육관광부 할 때 문화도 아마 문학예술 정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가 있고요. 2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있죠.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직장 문화, 한국의 직장 문화, 군대 문화, 청년 문화, 여성 문화, 이런 것들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있겠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기저 문화, 어떤 문화의 심층 문화, 바다의 물결을 치면 바다의 저 밑으로 흐르는 저류로 흐르는 것들, 지질로 말하면 어떤 고층, 해된 고층, 음악으로 말하면 기저 저음, 이렇게 앞에서 멜로디 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베이스로 깔아주는 쿵쿵 울려주는 베이스 기타나 비올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종교와 관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적 문법, cultural grammar라고 얘기할 때 grammar, 문법, 우리가 한국어로 지금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문법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법, 주어, 동사, 이렇게 구별하고, 시제 따지고, 그러지 않지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의식하지 않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회 제도 속의 인간 행위에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하는 어떤 규범, 관습, 인습, 관행, 습속, 사고방식, 의식구조, 정신구조, 감정구조, 민족성,
심성, 망탈 때 이런 거죠. 문화 유전자, 문화 코드, 문화적 기호 등등 행위와 의식에 이렇게 또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적 기호를 저는 이제 공통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cultural grammar라고 불러보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습득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나누어 가지면서 사고와 행위하는 어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문화적 문법이라고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 문화적 문법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 상당히 객관성을 갖고 있죠.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어떤 그 어떤 구조화된 영어로 말하면 구조화되어 있는데 또 우리들의 행위와 의식의 방향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에르 브로디에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용어로 하면 structured and structuring structure 구조화되고 구조화시키는 구조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유하게 되면 그 틀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위하기 때문에 스스로 집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고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 어긋나게 되면 이상한 놈이네 소리 듣는다든가 또 계속 또 어기면은 좀 상대 못할 사람이네 또 그걸 계속 더 안 지키면 좀 미친놈이네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아까 그 김승희 시인의 말로 얘기하면 물론의 세계에 시비를 걸었다가는 당연히 손에 뭐 맞고 쫓겨나게 된다. 이런 이제 세계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통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범죄와 정신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수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두지만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공동의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배제의 대상이 되고 경원의 대상이 되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목표 기본 개념들이고요. 그러면 연구를 하려면 연구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연구하냐고 그런 거. 그래서 제 연구 방법은 제가 한국 사회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8년, 7년 정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10년 살아 17년 정도 살았으니까 성인이 돼서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 살았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한국 문화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참여 관찰이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장, 생활, 시민운동,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장기간의 참여 관찰을 했다. 인류학자가 자기가 사는 어떤 이질적인 사회에 가서 참여 관찰을 했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제대로 돌아가나 하는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참여 관찰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이제 participant observation이라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기 위해서 외부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이 돼서 실제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집단을 구성하는 게 비판적 거리두기,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저는 썼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17년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프랑스 사회에서 살려면 그 사람들이 쓰는 코드대로 움직여줘야 되지 그걸 또 안 따르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배제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프랑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과 행위 규범과 프랑스인의 문화적 문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배우고 터득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문법과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적 문법을 비교하는 비교 방법 이렇게 참여 관찰, 비판적 거리두기, 비교 방법 이 세 가지를 써서 더 나름대로 이제 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연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문법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진짜 굉장히 많이 했죠. 일본 사람들이 니혼진론이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서양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해서 일본 사람이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은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국가와 칼 그게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일본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나 감정 구조나 행위 양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에서 나온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일본의 니혼진론, 일본인은 어떻게 서양 사람들과 다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일본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찾는 거죠. 서양은 나쁘고 일본은 좋다. 이런 것들인데 미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60년대, 50년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혔던 Lonely Crowd, 외로운 군중, 고독한 군중. 이 책이 그런 책이고요. 그 80년대에 나온 로버트 벨라라고 버클리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가 쓴 Habits of the Heart,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도 그런 책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쓰면서 단지 학계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고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개인이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게 하려고 학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 대중, 교양 시민들을 위해서 쓴 책들인데 이분들이 그 자기 책에서 그 이야기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서 이것도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쓴 Habit of the Heart 85년에 나온 책인데 제자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Social Science as Public Philosophy 그 공공의 철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용하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들 자신,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수백 명의 동료 시민들과 대화에 기초한 이 책은 이제 동료 시민들과 더욱 광범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공동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습관을 쓴 책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책이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의 평가 대상이 될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들이 이 책의 자료와 연구 방법에 대한 학술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사회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영어로 하면 Anyone who has spent a lifetime in this society knows a great deal about the subject matter of this book.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면 제 책에서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도 학술적인 연구 서적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살았다는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미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는지도 모른다. 우리 저자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 책에서 우리들이 말한 것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투명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말한 것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장해 주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을 제공하면서 공적인 토론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방식으로 토론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 공중, 퍼블릭이 없다면 공공철학, 퍼블릭 필라소피로서의 사회과학이 고사, 말라 죽는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책이 시민단체에서 교회에서 나아갔던 정치 토론에서 동료 시민들에 의해 토론될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로운 사회는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전통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이 그런 토론에 조금이라도 기회할 수 있다면 우리 저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책도 한국인의 문화적 목표도 2007년에 나온 다음에 여러 시민단체들, 대학 강의실, 등등에서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같이 토론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6번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에서 많은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론리 크라우드 쓴 그 데이비드 윌스만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죠. 이 사람이 쓴 책에 저도 소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여론조사한 자료, 또 전기, 소설, 역사책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이 책의 기초는 우리들이 미국에서 산 우리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면서 만난 사람들, 우리들의 직업생활, 우리들이 본 영화 등이 이 책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들의 현대 미국 사회 경험을 해석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미국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지어버리는 지적인 노력이다. 한국인의 문화적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한국 사회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한국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지어버리는 지적인 노력이다. 대한문명을 만든다면 우리들의 의식과 가치와 규범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핵심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주장은 한국인의 문화 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법에 이루려면 그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 가운데 좀 공부했다는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나 비판을 시키는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 이게 문제야. 한국 사회 이게 문제야. 비판적인 담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모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자로는 최재석, 박영신, 김경동, 송옥은 뭐 이런 사람들, 사회학자들이 쓴 것들, 또 뭐 언론인이나 비판적인 논객들로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 했던 분, 강준만, 강로자, 진중권 등등 이런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쓴 것들, 또 구한말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찰한 그 외국인들이 쓴 그 트래블러 같은 기행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한국 사회 운동권, 한국 사회 운동권들이 제기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등등 다 모아보니까 10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관련된 거를 추려보니까 한 12가지 정도로 제가 그걸 이제 추려봤어요. 그 막스 베버의 방법론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아이디얼 타입, 이데아 티푸스를 이제 만들어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의 그 종교사와 연결시켜서 샤머니즘, 그 다음에 타오이즘, 도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디즘, 컨퓨셔니즘, 이런 이제 한국의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그 종교서로부터 추출을 해,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과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문법 요소를 저는 근본적 문화적 문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6가지를 제가 설정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세적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장수하고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잘 사는 것만이지 내세라든지 뭐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덜하다. 감정 우선주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한두 마디 얘기했지만 감정, 이 사고와 뭐 이런 거보다 판단 이런 거보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 내 마음이 느끼는 거. 난 뭐 하다가도 안 되면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나 기분 나빠서 그거 못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주의, 뭐 공공적인 어떤 의식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늘리고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연고주의,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가족을 넘어서 지연, 혈연, 학연 등등으로 이제 연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 가르는 권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나 긴장이 생기면 그걸 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들춰내지를 못하는 것. 갈등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덮어버리는 갈등 회피주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샤머니즘 무교, 이게 무속이죠. 네, 불교, 무교, 뭐 도교 이런 것들과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대책에서 종교 혼합주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세히 분석했는데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생적인, 근본적인 거와 이제 대립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인데 이거는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한국이 이제 서세 동점의 시기를 맞이해서 서구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고 특히 일본에서 식민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갖게 된 어떤 문화적 문법 요소들이 있죠.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기반을 기본으로 하되 역사적 체험과 경험, 공동의 역사적 체험과 경험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일본을 물리치고 서양의 지배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역사적 과제가 한국인들한테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감상적 민족주의, 굉장히 센티멘트라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 중심주의, 국가를 중심으로부터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자. 그 다음에 속도지상주의. 우리는 남에게 뒤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빨리 나가듯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생각할 거 없어. 정주영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안 되는 것도 하면 된다.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목표의 정당성이라든지 목표가 갖는 의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그 목표 설정된 것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겠느냐. 수단 방법만 모색하는 그런 것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 겉으로는 정당한 멀쩡한 어떤 명분을 내줘서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뒤에는 어떤 사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그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심층적인 저희가 작동하는 그런 이중 규범들,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난 한 19세기 말 이후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법들인데 이런 이제 심층 근본 문법 6개, 문화적 파생적 문법 6개가 내부의 어떤 모순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긴장을 일으키면서 자체 내로 내파가 되거나 번질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6개, 12개가 서로 모순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mutually reinforcing 한다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서 웬만한 그 충격으로는 해체되지 않는 단단한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주의가 들어오고 막스주의가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 종교, 제도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 저층에 이런 문화적 문법들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 일정한 방식으로 이제 방향 지어져 있고요. 이거가 한국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에 이제 체화돼 있어가지고 당연한 것, 당연의 세계, 물론의 세계로 이렇게 체화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일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그거죠. 뭐 독재는 나쁘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권위주의라든지 연구주의라든지 비합리주의, 감정선이라든지 뭐 이중규범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쉽게 정당화시켜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이 그냥 학자로 쓴 거는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제가 시민운동 가고 얘가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좀 나 자신이 바뀌면서 사회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법의 구조와 기원을 밝히는데 만족하지 않고 부정적 효과를 자아내는 문화적 문법의 해체와 재구성, 디컨스트럭션하고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해서 미국 철학계에서도 많이 얘기해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제 이 문제와 관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개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별해서 보고 집단주의 혹은 좋은 말로 하면 공동체주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해서 보고 그래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좋은 점을 결합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기울어지고 서양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로 기울어지는데 그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개인주의 그러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나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장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나르시시즘, 자기도취, 배꼽주의, 지나친 경쟁의식, 탐욕, 더 베터, 더 많이 가지는 소유욕, 더 나가면 물질적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 개인주의 혹은 건강한 개인주의는 내부 지향성, 아까 말한 데이비드 위스만이 로니 크라우드에서 말한 이너 디렉티드니스, 바깥에만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는 내부 지향성, 다른 말하면 성찰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거, 사생활 존중하고 오토노미,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움직이고 독자성을 갖고 독창성을 갖고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심리학자들 마슬로우부터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그 최고의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자아 시련 아닙니까? 그런 거. 그 삶의 일관성, 시작과 끝이 뭐 뒤죽박죽이 되는 게 일관적인 이 삶의 일관성을 만드는 거. 뭐 후코도 많이 얘기하고 뭐 프랑스 철학자들 뭐 들레즈도 많이 얘기하는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 이런 것이 말하자면 건강한 개인주의의 일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주의를 살아가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또 공익과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를 저는 공동체적 개인주의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지향성을 마련해야 된다면 그게 저는 공동체적 개인주의가 삶의 지향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직의 원리는 뭐가 되냐면 조직은 공동의 원리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개인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가 조직의 원리가 돼야 돼요. 개인은 공동체를 존중하는 어떤 개인주의로 나가야 되지만 조직의 원리, 조직 구성의 원리는 개인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삶의 양식의 대한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저는 다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와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가족 관계를 민주화해야 되죠. 아까 19세 진주 여성이 말했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절대 명령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이한테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아이를 윽박지르고 요새 아동폭력 많이 얘기합니다만 아이를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깨는 뭐 건강한 개인주의 행동이 되겠습니까? 학교 교실의 민주화. 한국의 근대 교육은 일제시대 때, 식민지시대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소학교,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 경성제국대학, 여기 여러분들 뭐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경성제국대학이 그 변화해서 만들어진 게 서울대학 아닙니까?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본 사람들이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만든 건데 그것이 전부 다 그 권위주의적인 그다음에 그 수단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를 예면하고 있고 그런 교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뭐 70년을 거치면서 많이 민주화되고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일상생활에서 반입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 아까 진주 여성 발언에서는 반장과 그 보통 학생들과의 관계가 이 수직적인 관계 시키면 위에 사람 말 들어라 뭐 이런 관계 이런 걸 어떻게 붙일 수 있냐는 문제고 지금 매스미디어 지금 뭐 엄청 뭐 네트워크가 뭐 확장이 돼가지고 사회적 미디어, 소셜 미디어도 많이 발전했는데 대중매체 특히 그 언론 매체들 많죠. 공영성 강조하는 KBS부터 시작해서 뭐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저널 뭐 이런 것들 대중매체 아무리 뭐 소셜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대중매체의 어떤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론 민주화 운동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뉴스 보면은 정말 전 진짜 한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198번도 보고 194번 이렇게 봅니다 집에서. 194번이 CGTN인데 Chinese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라고 중국이 해외에다 통출하는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 198번은 뭐 르몽드 생크라고 브로건 방송인데 그거 보면 거기서 나오는 뉴스하고 한국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는 세상을 보는 퍼스펙티브와 문제 제기와 문제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런 대중매체를 세계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미래 문명학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과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특히 지식인들 역할이 중요한데 민주화되고 나오고 뭐 소셜 네트워크 되고 정보 구글이 생기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뭐 지적은 다 나와.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뭐 지식인의 죽음, 지식인의 후퇴, 지식인의 부도 그런 책 많이 나와가지고 지식인 개개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연구자라고 자기있어요. 그냥 논문 쓰고 월급 받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자라고 되는 지식인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대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되는지 공학, 의학, 뭐 첨단과학도 다 중요하지만 이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삶의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인문사회과의 역할을 어떻게 대단히 하느냐는지 이런 걸 제가 한번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문학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는데 문학예술도 너무 대중예술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상업화되고 그냥 뭐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 많이 누르는 게 최고의 작품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작가가 최고의 작가가 되는 이런 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문학예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교의 역할 한국의 기독교가 개신교 25%고 그 다음에 캐톨릭도 10% 넘고 불교 있고 하면 50%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가 제대로 돼야지 되지 않나.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 제도 종교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종교가 목탁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면은 한국의 문화정부도 고칠 수 있지 않냐. 이런 6개의 영역의 그 제안들을 제가 해봤습니다.